자, 이렇게 해서 저번 시간까지 공부한 거에 대해서 복습을 해봤고요. 자, 회계 장부에다 기록을 할 때는 앞전에 있던 붕괴한다 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붕괴가 뭐냐면 나눌 분자에다가 집어넣을 개자 이렇게 표현하는 일본식 용어라고 했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거래 파료소는 잘 이해가 된 상황일 거고, 개정 과목을 차근차근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전에서 또는 시험에서 회사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주어지는데, 그러한 거래 내용을 분석을 하고 기록을 해줘야 된다고 했었죠. 이거 회계 전문 용어로 거래 파료소다라고 표현한다고 했어요. 맞죠? 자, 그래서 붕괴를 할 때는 이렇게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이런 식으로 붕괴를 하는 게 아니라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로 붕괴를 해줘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회사에서 돈을 주고 자동차를 샀다. 그러면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를 이제 기입을 하게 되는데요. 자동차를 샀습니다. 트럭을 샀습니다. 자산의 증가. 자, 그런데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를 치러야 되겠네요. 돈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회계학에서 항상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동시에 벌어지는데, 양쪽 금액 합계가 둘이 같아야 돼요. 항상 양쪽 금액이 같아야 돼요. 그걸 대차평균의 원리라고 얘기하는데, 양쪽 금액 합계가 맞지 않으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트럭을 살 때 지금 당장 내 돈 주고 사려는 법 없죠? 어떻게? 외상 내지는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산의 증가 차변을 적고 부채의 증가는 대변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았었을 때 붕괴가 이런 식이었죠. 은행에서 3천만 원을 1년간 빌리기로 대출을 받았다라고 하면 돈 들어왔고 빚이 늘어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채 감소, 빚 갚을 때가 됐다고 하면 빚을 갚았습니다. 빚 갚은 건 기분 좋은데 돈이 될 만한 걸 내놓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본의 증가, 가게나 회사를 세우면서 내 돈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러면 내 돈이 묶인 건 기분 나쁜데 나는 그 돈을 가지고 비즈니스용, 업무용 자산을 구입하게 된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자본의 감소, 묶였던 내 돈을 찾을 수 있게 됐네요. 묶인 내 돈을 걸 찾는 건 기분 좋은데 그러면 가게나 회사가 사이즈가 줄어들게 됩니다. 자산 사이즈가 줄어들게 돼요. 그 다음에 수익의 발생,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돈 벌자고 손님들을 대상으로 5가지 나쁜 짓을 저지른다고 했었죠. 그래서 일단 물건을 잘 팔려면 거짓말을 해줘야 돼요. 옷가게에서는 아무 곳이나 대충 집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자기가 보기에 안 어울리는데도 불구하고 손님 너무 잘 어울려요. 맞춤옷 같아요. 이런 거짓말 하게 되고, 식당에 가서 사장님 뭐가 맛있어요? 하고 물어보면 우리 집은 다 맛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음식 솜씨가 좋으면 동네에서 분식점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분식점 하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조선호텔이나 아니면 저기 두바이 칠성호텔 이런 데 가서 수석주방장을 하고 있지. 텔레비전 방송에 나와야지. 왜 동네 분식점에서 그렇게 라면 끓여 팔고 또 막 김밥 말아 팔겠어요. 다 조미료 맛이지. 원래 그런 거예요. 넘어가. 자, 그래서 그렇게 손님들 대상으로 거짓말해 가면서 물건을 팔고, 그 다음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태생적으로 어떤 물건을 먼저 팔아야 된다? 묵은 물건부터 먼저 팔아야 돼요. 유행이 지난 물건부터. 그래야 자기가 최신형 물건을 가지고 있게 되고 계속해서 장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라도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매상이 줄어든다 그러면 물건값을 올리면 돼요. 그래서 또 버스비 또 올린다는 소리가 슬금슬금 나오대. 그 다음에 저기 정부가 돈 떨어졌나 봐요. 어제 뉴스 기사에 또 슬금슬금 또 얘기가 나온 게 설탕세라고 하는 거 있어요. 설탕세하고 비만세가 있는데, 설탕값이 싸서 제조업자들이 단맛을 내겠다고 설탕을 많이 넣는 바람에 국민들 건강이 망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세금을 붙이면 물건값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먹을 걸 덜 먹게 되니까 건강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설탕세예요. 비만세는 지방 성분, 기름 성분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고 사람들이 고도 비만이 오니까 지방 성분이 많이 들어가는 햄버거 같은 거, 그 다음에 식용유에다 세금을 때리면 값이 비싸지니까 사람이 덜 먹어서 건강해지지 않겠냐라는 취지로 도입된 게 지방 비만세예요. 지금 정부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일단 담배세 도입되면서 담배세 올리면서 담배값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덜 필 거다. 고등학교 애들들, 중학교 애들들도 담배값이 비싸지면 함부로 손을 못 댈 거니까 건강해질 거다 했는데 쥐뿔 똑같아졌죠? 넘어가. 얘기했잖아. 이번 정부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세금이 21조가 더 걸쳤대요. 21조가 미친 거예요. 1년 예산이 380조 정도인데 세금이 10%가 더 걸쳤다는 얘기는 뭔가 이상한 거야. 경기는 안 좋은데 세금은 더 걸쳤대. 넘어가요. 혹시 내일 제가 못 나오거든 잡혀간지 아세요? 자, 그래서 장사하신 분들은 종교적 도덕적으로 용서가 안 되는 일이지만 꼭 참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물건을 팔고 묵은 물건부터 먼저 팔게 됩니다. 왜? 뭐 들어오니까? 돈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비용의 발생, 밥 먹을 때 기분 좋고 버스 탈 때 기분 좋고 영화 볼 때 기분 좋으네요. 대가를 치러야 되겠죠? 돈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에 신용 할부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제 가능해진 건데 영화 볼 때 신용카드로 그러면 빚내서 비용을 발생시킨 겁니다. 버스 탈 때 후불제 교통카드나 신용카드를 결제하게 되면 빚내서 여비교통비. 회계학에서는 버스 타면서 발생한 비용, 고속버스 타면서 발생한 비용, 택시 타면서 지불한 요금을 여비 교통비라는 개정 과목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회계정보 처리할 때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게 된 순서는 회계 1년치 순환 과정에 맞춰서 수업이 진행이 될 텐데요. 여기가 이제 객관식 문제로 하나가 잘 나와요. 회계 순환 과정. 회계 순환 과정.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은 회사에 가시면 달마다 분계라고 하는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영어로는 유식하게 엔트리 이렇게 부르는데 또는 북키핑 이렇게 불러요. 북키핑은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릴 전기까지 묶어서 북키핑이라고 하는 건데 그렇다 치고 일단 분계, 엔트리라고 부릅니다. 분계가 뭐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거래의 8 요소를 잘 이해를 했고요. 다음 시간부터 금요일날 개정 과목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배우게 될 거예요. 개정 과목. 그리고 나서 회사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주어진다고 했는데 그러한 거래 내용들을 분석을 하고 거래 내용을 분석을 하고 기록하는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거 회계 전문 용어로 분계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유식하게 영어 단어는 엔트리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그랬다가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도 괜찮고 6개월에 한 번도 괜찮고 석 달에 한 번씩도 괜찮고 원장이라고 하는 서류가 있는데 이 원장이라는 서류에다가 옮겨 적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 이제 회계 전문 용어로 전기한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유식하게 영어로는 트랜스퍼 이렇게 불러요. 트랜스퍼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요거 두 개를 묶어서 복키핑 그렇게 불러요. 여기에다가 키핑한대. 이렇게. 그런데 이때 원장이 옮겨 적기 할 때 분계한 거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분계는 거래가 발생한 시간 순서대로 따닥따닥 붙여서 적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원장이 옮겨 적기 할 때는 분계해 놓은 걸 풀어 헤쳐서 끼리끼리 주워 모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현금 들어온 건 현금 들어온 것끼리, 현금 나간 건 현금 나간 것끼리, 자동차 산 건 자동차 산 것끼리, 건물 산 건 건물 산 것끼리, 세금 낸 건 세금 낸 것끼리 끼리끼리 주워 모아 주셔야 돼요. 그걸 전기한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 작업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귀찮은 데다가 틀리기 딱 좋아요. 그런데 다행인 점은 누가 자동을 해준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분계만 잘 해주시면 전기는 컴퓨터가 자동을 해줘요. 저것만 해도 회계 업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작업으로 분계를 해서 원장에 옮겨 적는 작업을 한번 해볼 거예요. 예제 문제 꼴랑 17개짜리로 만들어진 건데 그것만 하나 가지고 하는데도 한 5시간이 걸려요. 근데 컴퓨터에다 입력을 하면 불과 3분 만에 끝내줘요. 컴퓨터가 컴퓨터가 발명되면서 제일 많이 혜택을 본 게 회계 쪽이에요. 정말로. 아무튼 평상시 때 이 두 가지 업무를 하다가 12월 30일 날이 됐습니다. 12월 30일 날이 되면
결산이라고 하는 작업을 들어가야 되는데요. 영어는 이제 클로징 이렇게 불러요. 말 그대로 문 닫을 때가 됐다 그 소리예요. 크게 두 파트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수정봉제라고 하는 작업이고요. 또 하나는 마감봉제라고 하는 작업이에요. 그러면 수정봉제, 회계학에서는 정확한 수익과 비용을 측정하고 기말의 자산과 부채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작업이다 라고 알 듯 모를 듯한 소리로 되어 있는데 이걸 제가 강의할 때는 숨어있는 자산과 부채다 이렇게 설명하고요. 그 다음 단계로는 숨어있는 수익과 비용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숨어있는 자산과 부채 뭔지는 모르지만 몇 개? 5개 되겠습니다. 숨어있는 수익과 비용 몇 개? 역시 5개 되겠습니다. 즉 무슨 소리냐면 아까도 적어드렸지만 회계의 구성 요소가 5가지 있다고 있었죠? 뭐가 있었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그렇게 5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걸 골라라 그러면 뭘 골라야 될까요? 당연히 부채는 아니고 자산이에요? 수익이에요? 자산을 골라야 됩니다. 이건 결혼하신 분들이 훨씬 더 금방 답이 나오는데 왜요? 돈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수익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할지 모르겠는데 수익이 많이 나더라도 자산이 모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물론 그렇겠습니다만 여러분한테 두 남자친구가 동시에 대시했다고 칩시다. 첫 번째 남자친구는 집에 돈이 굉장히 많아요. 아버지가 강남역에서 빌딩 한 6채 갖고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어. 그런데 집에 돈이 많다 보니까 허건날 놀아요. 아빠가 용돈 주는 걸 놀아요. 남자친구 B는 잘생기고 키도 크고 샤프한데 집에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한 결과 삼성전자 입사해서 꽤 월급을 꽤 많이 받고 있는 편이에요. 한 달에 한 1200씩 받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남자친구 B는 자산은 없는데 수익이 많단 말이에요. 어느 쪽이 좋은 남자친구예요, 당연히? 남자친구 B 하나 더 조건이 그래요. 집이 가난해요. 어머니 아버지가 아파. 그래서 열심히 번 돈 가지고 식구들 부양해야 되고 병원비 내야 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남자친구 B는 수익은 많이 나지만 그거 자산 형성이 자산 축적이 전혀 안 되고 있죠. 거기다 여러분들이 오빠 심심한데 놀러 가자라고 하면 나 돈 벌어야 돼. 어딜 놀러 간다고 그래 그러면서 혹은 나 111 이러다 끝나요. 근데 자산은 많은데 수익이 하나도 없는 남자친구 오빠 심심한데 우리 놀러 가자 그러면 여러분들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아낌없이 비용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 그러면 가자 그러더니 자기 거 외제차 끌고 나와서 여러분들 빼고 강릉까지 강원도까지 가가지고 회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뭐 이럴 거란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찜찜한 거야. 결혼 상대까지 생각하는데 오빠 맨날 허구날 백수로 놀고 먹냐? 어떻게 뭔가 방법이 없냐라고 했었을 때 이 자산이 많은 남자친구는 수익은 없는 상태인데 그래 그러면 까짓 거 사업 한번 해보지 뭐 그래 아빠 나 정신 차리고 사업해볼래 그러면 아빠가 빌딩 하나 띄워주고 거기다 커피숍 차려줄 거 아니에요. 졸지에 뭐가 되는 거예요? 사장님이 되는 거예요. 그죠? 아까 얘기한 대로 자산은 없는데 수익만 있는 남자친구는 평사원으로 입사해서 삼성전자 이사가 되려면 못해도 35년에서 40년이 걸려요. 사장도 아니고 이사까지 가는데 대표이사까지 가는데 그런데 아빠가 자산이 많다. 본인이 자산이 많다. 여차하면 순식간에 사장님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산이 중요한 거예요? 부채가 중요한 거예요? 수익이 중요한 거예요? 자산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남자친구를 사귈 때 1차 기준 잘생긴 거 소용없어. 여자만 꼬여들어. 저기 뭐예요? 키 큰 거 소용없어요. 큰 건 소용은 있다. 뭐 많은 남자가 최고? 1순위 돈 많은 게 최고예요. 2순위 일단 키 커야 돼. 얼굴은 성형수술 가능한데 키는 성형수술이 불가능해요. 키는 유전이에요. 어쩔 수 없어. 그리고 결정적으로 참 아까 5가지 남자 중에 하나 빼먹었는데 남자친구가 주는 선물이 작고 반짝이는 건 좋은데 남자친구가 작고 반짝이는 건 절대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남자친구가 다이아몬드 반지 뭐 오팔 반지 이런 거 사주는 건 좋은데 남자친구가 자꾸 반짝이는 건 유전이라니까. 그래서 남자친구 사귀기 전에 예비 시아버지를 반드시 만나봐야 돼요. 왜? 대머리는 유전이거든. 분명히 만나봐야 돼요. 나중에 저기 자식이 커가지고 엄마 왜 저를 이렇게 낳으셨어요? 그럼 할 말이 없어. 네 아버지가 대머리 줄 내가 어떻게 알았니? 이거 안 통해.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넘어가요. 그렇다 치고. 그래서 자산과 부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숨어있는 자산과 부채를 먼저 찾아주시고 숨어있는 자본이라고 하는 문제는 절대 발생을 안 해요. 왜냐면 자본이라고 하는 건 가게나 회사를 세울 때
내가 투자한 내 돈이기 때문에 내 호주머니에서 나간 내 돈을 내가 모르면 어쩌자라는 거야. 그죠? 그리고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회사 설립하는 과정에서 출자된 돈을 반드시 은행에다 이해치하고 그 기록을 남겨놓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숨어있는 자본이라고 하는 문제는 절대 발생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숨어있는 수익과 비용을 찾아주시면 되겠고, 자, 문제는 마감분계인데, 마감분계는 1년이 지났다고 하는 걸 이제 회계장부에다 체크 표시해주는 작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때 마감분계할 때 조심해야 될 점이 뭐냐면, 수정분계를 할 때는 회계 구성요소 5가지를 중요한 순서대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렇게 했었는데, 마감분계를 할 때는 거꾸로 밟아야 돼요. 거꾸로. 그래서 비용부터 마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익을 마감해 주시면 되겠는데, 차근차근 배우겠습니다만은 수익과 비용은 수명 1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혼자서 스스로 마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집합손익이라고 하는 약간 독특한 계정 과목의 도움을 받아서 마감 분계를 마무리 지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산과 부채와 자본에 대해서 1년이 끝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라고 회계장부에다 기록을 남겨주시면 되겠는데, 이 마감분계, 자산과 부채와 자본 쪽을 마감분계할 때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대륙식 방법이 있고 하나는 영미식 방법이 있는데, 원래 원조는 대륙식 방법이에요.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쪽에서 쓰는 방법인데, 대륙식 방법은 자 2월 분계를 일일이 다 해서 마감을 하는 방식이고요. 영미식 방법은 귀찮다. 2월 분계 없이 마감을 하는 방식을 얘기해요. 잔액을 2월시키는 건데, 마감 분계라고 하는 것은 숫자 금액 잔액을 다음 연도로 넘기는 작업을 의미해요. 석에는 잔액 2월. 여러분 대륙식 방법이 이제 이런 거예요. 2016년도 12월 31일자 현금 3천만 원을 2017년도 1월 1일자 현금 3천만 원으로 넘깁니다. 2016년도 12월 31일자 자동차 6대를 2017년도 1월 1일자 자동차 6대로 넘깁니다. 2016년도 12월 31일자 토지 1억 원짜리를 2017년도 1월 1일자 토지 1억 원으로 넘깁니다. 이런 식으로 일일이 전부 다 기록을 남기는 걸 의미해요. 이게 서양 애들 사고방식을 이해하면 굉장히 쉬운 개념인데, 서양 애들은 모든 세상 사물이 12월 31일자에 사라지고 그 다음에 새로 생긴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서양 애들 풍습을 나타내주는 제일 재밌는 그 명절이 뭐냐면 크리스마스인데, 우리는 설날, 춘절이라고 해서 중국말로는 춘절이라고 우리는 설날이라고 하죠. 언제부터 설날로 세죠? 해 뜨는 시점부터 새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밤 안 자고 기다렸다가 11시 59분, 59초, 12시 땅 되면은 그때부터 박수치고 환호하고 새해가 됐다고 난리치잖아요. 그건 서양 애들이 시간 개념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정확하게 우리나라는, 동양에서는 해가 떠야 그때부터 새해예요. 그래가지고 새해 되면은 햇뜨지 보러 간다고 저기 호미곶부터 시작해서 정동진 가고 그 난리를 치잖아요. 동양 사람 개념은 눈에 보여야 돼. 해가 떠야 그때부터 새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서양 애들은 해가 떨어질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그런 개념이에요. 걔네들은 해가 딱 떨어지면 밑에 가서 다시 새로운 출생을, 새로 만들어지는 작업을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걔네들은 해라는 개념을, 뭔가 시작된다는 개념이 해가 떨어지고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 보면 크리스마스 날은 원래 조용하죠. 크리스마스 이브 날 왁자지껄 떠드는 이유가 해 떨어졌다, 신난다 이렇게 되는 건데, 크리스마스를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 탄신일로 알고서 신난다, 예수님의 온 세상을 사랑하라고 했다 이러고들 저기 언론에서 떠들고 이러는데, 성경책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에 눈 내렸다는 소리가 없어요. 거꾸로 추적해 보니까 7월달에서 8월달쯤 정도로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 구육관에서 애가 태어났는데 안 얼어 죽었지. 그러면 12월 25일은 뭐냐? 예수를 죽인 로마인들의 신년 1월 1일자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의 명절날을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라고 잘못 알고서 전 세계적으로 기념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진짜요. 그래서 로마력에 의하면은 지금 우리 기준 그레고리우스력, 지금 서양 달력 기준하면은 12월 24일 날이 해가 떨어지자마자 로마인들 입장에서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었어요.
됐어요? 그래서 서양 애들은 그렇게 12월 30일 되면 새 것은 다 버리고 헌 것을 다 버리고 새 것이 새로 태어난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년 말마다 자산부채 자본에다가 체크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작년에 있던 게 없어지고 새 것이 새로 태어났네 이런 개념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작업이 들어가는 건데 이제 귀찮다 이거죠. 왜? 말이 그렇지 2016년도 12월 30일자 가지고 있는 자산부채 자본을 이미 다 파악해가지고 그걸 2017년도 금액으로 넘긴다고 하는 게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래서 간단한 영리식 방법을 더 쓰고 있습니다. 영리식 방법은 방금 얘기한 대로 그런 식으로 붕괴 없이 숫자 금액만 넘겨요. 숫자 금액만. 다행인 점은 이것도 누가 자동을 해줘요? 컴퓨터가 자동을 해줘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영리식 방법을 쓰고 있어요. 영리식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붕괴 잘 해주시고 수정 붕괴, 숨어있는 자산과 부채를 컴퓨터가 못 찾아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뭐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없어질 직업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회계가 없어진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적. 법률하고 회계는 의료 이쪽은 기계가 발달하더라도 절대 못 없어져요. 아마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맨 처음 없어질 직업이 뭐냐면 신문기자들, 분명 속칭 기레기. 뭔가 신문기사 쓰면서 후기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려고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뭐 몽땅 얘기를 넣어놓고 그러는데 그렇다 치고 신문기자가 맨 처음에 없어질 거고 그 다음에 버스 운전기사하고 택시 운전기사가 두 번째로 없어질 직업이에요. 자동차가 자율주행이래거든. 그렇다 치고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결산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두 파트로 돼 있어요. 무슨 붕괴? 수정, 붕괴와 마감, 분괴 이렇게 두 파트로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결산이라고 하는 작업을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혹시 실수가 들어가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앞, 뒤로 사전사후 확인 작업을 해주시면 더 좋은데 회계장부 적어놓은 것 중에 혹시 문제가 될 만한 기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점검해주는 서류가 뭐냐면 수정 전 시산표라고 하는 서류예요. 이번에 시험에 이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결산이 끝나고 나면 제대로 된지 한 번 더 확인 점검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수정 후 시산표라고 하는 서류예요. 자, 수정 후 시산표까지 만들었으면 우리 회사 1년치 회계 순환 과정이 잘 끝났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정 후 시산표까지 나왔으면 우리 회사가 얼마 벌었는지 얼마 썼는지 그리고 자산부채 자본이 얼마가 있는지 이제 알 수 있게 돼요. 다만 아직 서류가 원본 상태로 있기 때문에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극단적으로 우리 회사가 얼마 벌었는지 알고 싶다. 그럼 원래대로 하자면 수정 분기까지 끝나고 나서 세금 계산서를 국세청에다 제출해야 되고 은행에다 갖다 주고 이래야 돼요. 참고로 주식회사가 열심히 장사해서 이익이나 물건을 팔고 이익을 보고 그랬으면은 국세청에다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데 세금 신고할 때 재무제표라고 하는 서류로 같이 내야 돼요. 그 서류를 만들어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공인회계사인데 얘기 옆으로 새는데 저기 내일 모레 개봉하는구나. 외화 하나 개봉해요. 그거 보러 가려고 하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가 하나가 있었는데 하나가 더 늘 것 같아. 하나는 그 주인공이 공인회계사인 쇼생크 탈출이라고 있어요. 내용도 괜찮긴 한데 일단 주인공이 공인회계사라서 마음에 들어.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어카운턴트라고 영화가 또 하나 베넷플릭 주연에 나오는데 그 영화 보시고 공인회계사가 저렇게 험한 직업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거기 보면 막 공인회계사가 총도 들고 다니고 사람도 칼로 찌르고 막 이러는데 모든 공인회계사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아무튼 그래. 쓸데없는 얘기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가 그 재무제표 몇 가지 5가지를 만들어주는데 그 재무제표 5가지를 국세청에다가 제출해야 돼요. 안 그러면 세금 신고 안 한 게 됩니다. 그 다음에 증권 감독원에다 내야 되고 뭐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세금 계산서를 통째로 다 국세청에다 주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가 1년 동안 얼마 벌었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농축 요약을 해서 서류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재무제표예요. 재무제표는 이제 총 5가지가 되겠는데요. 이거 조금 있다가 3교시 때 새로 그림 그려줄게요. 어쩌다 보니까 옆으로 밀려가지고 칸이 모자라는데. 자, 그러면 재무제표 총 5가지를 만드는 이유는 우리 회사가
돈이 될 만한 게 얼마 있는지 재무 상태를 먼저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얼마 벌었는지 얼마 썼는지 경영 성과를 알려주는 서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사귀고는 남자친구 내지는 오빠가 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오빠는 친오빠를 얘기하는 거 아시죠? 친오빠를 의미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친오빠는 여러분들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죠? 배고플 때 라면 끓여오는 자판기고 오밤중에 문 열어주는 사람으로 알지 사람 취급을 안 해. 예, 예. 정말 희한해. 우리 조카가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있는데 내가 보기엔 여자 조카에 너무 이쁘고 귀엽고 사랑스럽거든요. 하는지도 깜찍하고. 근데 이놈의 오빠라는 인간이 동생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심심하면 발로 그냥 중학교 애들인데 지나가다가 여자 조카가 텔레비전 보고 있는데 그냥 심심하면 지나가면서 발로 뻥 차고 지나가요. 이제 그다음부터 또 울고불고 또 날리고 한두 번 벌어진 도 아니니까 이제 여자애도 그냥 오빠한테 걷어 채우고서도 그냥 그런 가보다 하고 그냥 넓은데 텔레비전 그대로 보고 있어.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 사귀는 남자가 나타났다가 항상 뭐부터 체크해야 돼요? 재무 상태부터 체크해야 돼요. 잘생긴 거 보면 안 돼. 이 남자가 돈이 될 만한 게 얼마 있는지부터 먼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얼마 벌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 많이 벌면 뭐예요? 식구들 병간호 내고 빚 갚고 나면 남는 거 하나도 없는데 그때는 경영성과는 좋지만 재무 상태가 꽝인 상황이지. 제가 지금 그래요. 넘어가. 자, 그래서 재무제표 만들었으면 마감분계 들어가는 거고 마감분계 끝나고 나면 역분계라고 하는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것을 역자에다가 나눌 분자에다가 집어넣을 개자가 되겠는데요. 영어로 유식하게 리버스 엔트리 이렇게 불러요. 뒤집는다라는 의미가 되겠는데 위아래로 뒤집는 게 아니고 차변대변을 바꿔줘야 되는 경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시중 회계책에서 굉장히 어렵게 설명하거든요. 역분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근데 별거 없어요. 여기 숨어있는 자산과 부채가 역분계 대상이에요. 주의할 점은 숨어있는 수익과 비용은 역분계 대상이 아니에요. 숨어있는 자산과 부채 5개만 역분계 대상이에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여기 부분에서 객관식 문제 하나가 나옵니다. 회계 순환과정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험 문제 하나가 나와요. 자, 필요한 거 필기하시고 사진도 찍어두시고요. 조금 이따 3교시 때 새로 그려줄게요. 자, 됐죠? 예. 자, 그러면 재무제표 5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재무제표 총 5개라고 했습니다. 재무제표 5개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가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거예요. 유식하게 Financial Position 또는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에서 약식으로 저렇게들 표시하는데 혹시 옛날에 회계 배우셨던 분들은 대차대조표라고 불렀었어요. 밸런스 시트 그래가지고 대차대조표라고 불렀는데 그게 용어가 10년 전에 바뀌었어요. 이제 대차대조표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재무상태표라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재무상태표는 자산과 부채와 자본을 나열해 놓은 서류인데요. A4 용지 세로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배운 대로 자산을 차변에 적고요. 부채하고 자본을 대변 쪽에 적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개정 과목이랑 지금 우리 배우고 있는 프린트물 드렸는데 3페이지 보시면 그러니까 한 장 넘겨보시면 재무제표 서류 5개 중에 4개를 5개인데 정확히는 5개를 A4 용지 하나 안에 지금 몰아넣은 게 있을 거예요.
글씨가 코딱지만하게 써져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서류 5가지를 억지로 꾸겨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거기 맨 위에 보시면 재무상태표라고 되어 있고 차변 쪽에 보시면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외상매출금, 받으러 뭐 이런 게 보이죠? 그게 자산들이에요. 이쪽에 있는 게. 그리고 대변 쪽을 보시면 오른쪽을 보시면 외상매입금, 지급보험, 단기차입금이라고 하는 게 보이죠? 그게 부채예요. 빚진 거. 그 다음에 왼 빈 공간이 있는데 빈 공간 훌떡 건너뛰어서 밑에 보시면 자본금, 주식발행 초과금, 이익준비금 뭐 이렇게 써져 있죠? 얘가 자본 파트예요. 그래서 자산은 차변 쪽에 표시하고요. 부채와 자본은 대변 쪽에 표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회계학에서는 뭐라고 정의를 해놓았냐면 회사의 재무상태를 표시해주는 서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사의 재무상태를 표시해주는 서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는데 남자친구의 재산 상태가 궁금해요. 오빠 차는 있어요? 집은 있어요? 주식은 얼마나 갖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지금 나를 돈 버는 기계로 보나? 그러면서 짜증낼지 몰라요.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핑계대면 돼요. 내가 요즘 학원에서 회계학 수업을 듣고 있는데 강사님이 숙제로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걸 만들어 오라고 했다. 재무상태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오빠가 좀 대신 좀 만들어줘 봐봐봐 그러고 던져주면 돼요. 그럼 그게 뭔데? 그러면 내가 만들 테니까 그러면 오빠는 내가 물어보는 거에 대답만 하면 돼. 그러고서는 현금 얼마 있어요? 당좌예금 얼마 있어요? 보통예금 얼마 있어요? 자, 회계학에서는 자동차 트럭을 차량 운반구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빠 차는 뭐야? 이러고 안 돼요. 차량 운반구가 국산이야 외제야 이러고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넘어가. 자, 그래서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것은 회사의 재무 상태를 표시해주는 서류다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들어가요. 이걸 이제 객관식 문제 잘 물어보는데 일정 시점의 라고 해서 일정 시점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들러붙게 됩니다. 일정 시점 회사의 재무 상태를 표시해주는 서류예요. 일정 시점. 그러면 회계학에서 말하는 일정 시점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12월 31일을 의미합니다. 12월 31일. 그런데 우리나라 금융기관들하고 일본하고 관련 있는 회사들은 12월 30일이 아니라 3월 결산법인이라고 하는 것도 존재해요. 3월 결산법인은 3월 31일자를 연말이라고 가정을 하고 회계정부를 마감 짓고 재무제표 5개를 만들어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회사 종류가 2가지예요. 12월 결산법인하고 3월 결산법인. 그래서 일본하고 관련 있는 회사들 롯데가 3월 결산법인이고요. 그 다음에 신도리코라고 들어보셨어요? 신도리코는 신도광학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회사하고 일본의 리코라고 의학용 카메라 잘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반발식 합자해서 만든 프린터기 제조회사거든요. 일본 관련 회사가 되겠고 한국야쿠르트도 3월 결산법인이고 한국야쿠르트는 100% 일본 지분입니다. 3월 결산법인이에요. 그렇다 치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회계학에서는 이 일정 시점, 재무상태표가 뭡니까? 그러면 일정 시점에 해서 재무상태를 표시해주는 서류다. 외워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일정 시점이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그게 회계학 책에는 일반 회계학 책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자, 우리 회사가 설립된 지 10년째 되는 회사예요. 죽으라고 열심히 일을 해서 회사가 맨 처음에 설립되면 0년차 재무상태표를 만들어야 돼요. 설립되는 시점에 회사가 설립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재무상태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5억 원을 가지고 회사를 설립했다. 그러면 항상 회사가 설립됐었을 때는 차변에 현금 5억 원이 들어오고요. 대변에 자본금 5억 원이라고 하는 붕괴부터 출발합니다. 회계 분야의 아당과 2부에 속하는 붕괴예요. 항상 저거부터 출발해요. 항상 저거부터. 그럼 이제 저 돈을 가지고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직원도 월급도 주고 하다가 돈이 모자라면 은행에서 대출도 받고 이러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항상 저거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가 이렇게 현금 5억 원을 가지고 장사를 시작했다라고 칩시다. 1년 동안 장사 잘해서 현금이 1억 원이 불어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12월 31일자로 현금이 6억 원이 존재하는 그런 상태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걸 표시해주기 위해서 자, 1년차 재무 상태표를 만들게 되는데요. 재무 상태표 지금까지 총 몇 장? 2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 1년차 재무 상태표는 우리 회사가 1년 동안 장사에서 늘어나거나 줄어든 자산과 부채와 자본을 표시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됐어요? 그러면 재무 상태표가 2장인데 이 중에서 중요한 걸 골라라. 그러면 어떤 걸 골라야 돼요? 2개가 다 중요해요. 지금 1년차 거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1년차 거가 중요한 거. 이건 과거예요. 이건 과거. 이거는 옛날 이미 지나가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 더 해볼까요? 1년 동안 또 축구하고 열심히 일해서 장사가 더 잘 됐어요. 현금이 2억 원이 불어났어요. 2차 연도 말인데 현금이 8억 원이 존재하는 거예요. 6억 원인데 2억 원 더 있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2년차 재무상태표가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2년차 재무상태표는 우리 회사가 2년 동안 장사해서 지금 이제 현금이 8억 원 있습니다. 라고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와 있는데 재무상태표가 총 몇 장 나와요? 3장 나와요. 이 중에서 의미가 있는 것. 그렇죠. 최신형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왜? 2년차 거 재무상태표는 화살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0년차와 1년차 걸 이미 안에 포함하고 있거든요. 내용이 안에 다 함축이 되어 있으니까 옛날 거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혹시 여러분들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 내지는 오빠가 사실은 우리 집 옛날에 굉장히 잘 살았었다. 옛날에는 집도 3층이었었고 수영장도 있었고 옛날에는 자동차도 4대나 있었고 가사 도우미 아줌마도 4명이나 있었다라고 옛날 과거 자랑을 막 동네방 과거 자랑을 하고 막 이랬었을 때 여러분들은 거기서 와 오빠네 옛날에 정말 잘 살았구나 그러면서 물개박수 치고 있으면 안 돼. 왜 자꾸 옛날 얘기를 꺼낼까요? 지금은 상태가 안 좋다는 얘기야. 지금 상태가 안 좋으니까 자꾸 과거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좋으면요, 남자들 숙성이 앞으로 내가 장사 지금 뭐 하겠다 이런 미래 얘기를 꺼내지 과거 얘기를 꺼내질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재무상태표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회사가 실적이 좋았던 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왜? 실적에 돈이 없는데 뭐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현금 8억 원을 가지고 장사 열심히 잘한답시고 해봤는데 갑자기 경기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현금을 무려 7억 원이나 확 까먹은 거예요. 그러면 3차년도 말에 현금이 꼴랑 1억 원밖에 없는 상태인데 작년으로 재작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기껏 3년 동안 장사해서 현금 1억 원밖에 없다. 3년차 재무상태표에 표시가 되고요. 돈이 늘어나고 줄어든 내역이 3년차 재무상태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1년차와 2년차 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정답. 회사가 망할 때까지 이 짓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회사하고 운명을 같이 하는 서류입니다. 즉, 일정 시점이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회사가 응해하고 태어났었을 때 이 서류도 같이 응해하고 태어나는데 회사가 설립되면서부터 지금까지 라는 의미고요. 언제까지 이 짓을 하면 회사가 망할 때까지 이 짓을 계속 해야 돼요. 회사가 망할 때까지. 네. 그러면 재무상태표가 회사하고 운명을 같이 하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자산, 부채, 자본도 회사하고 운명을 같이 할 수 있다. 맞는 얘기, 틀린 얘기? 맞는 얘기란 얘기예요. 재무상태표가 수명이 굉장히 길고 회사하고 운명을 같이 하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자산, 부채, 자본도 마음만 먹으면 회사 망할 때까지 계속 할 수 있어요. 얘기 앞으로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회사가 혹시 어떤 회사인지 아세요? 역사는 얼마나 됐고? 삼성전자는 아니에요. 삼성전자는 38년 전에 한국전자라고 하는 중소기업을 삼성그룹에서 사들여가지고 삼성전자라고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데려온 자식이야, 사실은 삼성전자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회사는 저기 가스활병수 만드는 회사 있어요. 동화약품이라고. 올해로 130년 됐습니다. 의외로 오래됐어요. 일제시대 때 만든 회사인데 의외로 오래됐어요. 원래 제일 오래된 회사는 조은행이었는데 폭삭 망했죠? 망한 거지 뭐 합병당했으니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오래된 회사는 일본에 있는데 역사가 4,000년 정도 되는 회사, 아니, 저기 1,300년 정도 되는 회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백제 시대 때, 일본으로 가서 절을 지어줬어요. 호류사라고. 근데 그 당시 때 일본이 기술이 목조 건물을 2층 이상, 2층을 못 지었거든요. 근데 이제 백제에서 가서 이제 건물을 지어줬더니, 거기 이제 황태자가 물고 늘어진 거예요. 지어주기만 하면 어떡하냐. 우리 지진도 많이 나는데, 망가지는 걸 복구할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그럴 기술 인력이 없다. 그래가지고, 백제 목수들 7명이 일본에 잔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백제 목수들 집안에다가, 그러니까 일본 여자 결혼시키면서, 뭐 일본에 있는 모든 사찰들의 수리를 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요. 그게 약 1200년 가까이 내려와져가지고 지금도 그 회사가 살아있어요. 그리고 외국 서양 쪽 회사로는 이제 좀 오래된 회사들이 혹시 파버앤카스텔이라고 아세요? 모르시는구나. 문구류 연필 쪽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지금 역사가 180년 좀 넘어갔을 거래요, 아마. 연필 쓰고 있는 연필 중에 육각연필 있죠? 원래 연필이 처음 했을 때 동그랬었어요. 잘 굴러다니니까 그걸 육각형으로 깎아서 만드는 회사가 파버앤카스텔이에요. 그리고 이제 뒤에다 지우개를 단 거는 그 미국 사람 아이디어였었고, 그런 식으로 해서 파버앤카스텔 회사가 좀, 오래된 회사에 속하고, 그 다음에 아이뎀이라고 하는 컴퓨터 만드는 회사가 지금 올해가 108년째인가 그럴 거예요. 코카콜라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왔어요. 코카콜라도 100년 110년인가 그럴 거야, 아마. 저번에 한번 기념 뭐 해가지고서는 옛날 그 유리병 모양으로 된 콜라도 출시하고 뭐 이랬었는데, 그렇다 치고. 그러면 부채표 동화약품에 가면, 자, 역사가 무려 130년이나 120년이 됐는데, 120년 된 자산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걔네들이 자기네 회사 역사를 자랑하려고 중앙박물관을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 가보면, 창립 초기 때 사용했던 약재를 재던 저울이랑, 그 다음에 약을 갈던 그 도자 그릇이랑, 그 다음에 그 약을 썰던 그 작두 같은 거, 이런 거 전시해 놓고 있거든요. 그럼 그거 누구 거예요? 부채표 동화약품 거. 그 다음에 그거 내다 팔면 돈으로 받을 수 있다, 못 받는다. 생활 문화재 그래가지고 요즘 인사동 같은 데서 그거 굉장히 비싸게 쳐줍니다. 그래가지고 그 120년 된 그 저울, 그러니까 천칭저울이라고 부르는 건데 시골 같은 데 가보면 할머니들이 도라지나 고사리 같은 거 키워가지고 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무게를 재야 되는데 거기 시골에 무슨 전기가 있기래요. 뭐가 있기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 막대기에 이렇게 노쇠 접시가 붙어 있는데 여기 이제 손잡이 고리가 붙어 있고 여기다 쇠추를 이렇게 끼워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린 고사리나 뭐 이런 거 올려놓고 여기를 손으로 잡고 바울로 왔다 갔다 이 무게추로 왔다 갔다 해서 수평이 되면은 눈곱을 찍으면 무게를 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천칭저울이에요. 가지고 저기 어디야 그 우리나라 대법원 앞에 가면 법의 여신 그래가지고 눈 가리고 이렇게 저울 들고 있는 거인데 그게 무게를 잴 때 쓰는 그 저울이거든요. 그 저울이 있어요. 시가 지금 250만 원 간답니다. 왜? 저기 일요일날 되면 요즘도 하나? TV쇼 진품명품 뭐 이런 거 나와가지고서는 우리 할머니가 물려주신 건데 우선 들고 나와서 뭐 50만 원짜리입니다, 100만 원짜리입니다 뭐 이런 거 평가 내리잖아요. 갑자기 그거 하니까 생각나는데 자주 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요즘 못 보고 있네. 기억에 남는 그 문화재가 3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안중근 의사가 진짜로 친필로 쓴 거 들고 나왔는데 가격을 매겨주세요 그랬더니 가격이 0원 나왔어요. 가짜인가요? 그랬더니 이거는 가격을 매기는 거 아니다. 무한대다 가격이. 그러고 나왔고 또 하나는 자기 할아버지가 추사 김정희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지. 추사 김정희가 언제적 사람인데. 아무튼 병풍 그 북글 씻은 걸 물려받아가지고 병풍으로 만들어놨다. 얼마 정도 가겠냐 해서 가격을 매겼는데 가격이 10원인가 나왔어요. 가품. 가짜. 가지고서는 할아버지 한번 망신을 당하고 또 하나는 우리 할아버지가 고이 간직하던 문서인데 약간 좀 뭔가 이상해서 들고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 문서인데 이렇게 손자국이 이렇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붓으로. 그래가지고서는 이게 뭔지 알고 싶어서 들고 나왔다 했는데 감정가액은 200만 원 나왔고 그게 뭐였냐면 할아버지 이름이 적힌 노비 문서였어.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이제 양반네를 찾아가서 쌀을 빌리고 정해진 기간 동안 노비 생활하기로 이제 계약들을 체결한 건데 그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때는 양반들이 이제 자기가 별도 도장이 있었고 그랬지만은 그런 게 없으니까 일반 평민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손을 놓고 이렇게 붓으로 이렇게 손 모양을 떴었대요. 가지고 졸지에
자기네 집안이 노비 집안이라는 게 들통이 난, 희한한 케이스가 썼었는데. 아무튼 그렇다 치고. 그럼 부채표 동호회품은 그 저울을 계속해서 들고 있다가 회사가 망할 때 그 저울을 팔아서 은행 빚도 갚고 직원들 퇴직금도 주고 밀린 임금도 주고 그럴 거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회사하고 운명을 같이 하는 서류예요. 그러니까 그네들 자산부채 자본은 회사 운명을 같이 할 수 있는데 자산 중에서 이제 수시로 사고 팔고 하니까 실제로 회사 운명을 같이 하는 물건 종류는 아까도 했지만 창의 기념용품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있고 부채는 수시로 이제 부채를 상환할 거니까 회사 운명을 같이 하기는 거의 힘들고 자본은 당연히 회사 운명을 같이 합니다. 나중에 얘기할 텐데 주식회사라고 하는 그 회사는 돈 떨어지면 문 닫아야 돼요. 그래서 최저 자본금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주식회사는 설립될 때 자본 초기 투자금이 들어갔으면 그게 불어나는 건 괜찮지만 이게 줄어들면 굉장히 골치 아픈 사태가 벌어져요. 그걸 자본 잠식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저기 어디야 까먹었다. 한진해운이 지금 그 케이스예요.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도 빚을 다 못 갚아요 지금 상황이 마이너스가 나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자 그래서 회사하고 운명을 같이 한다까지 설명을 했었는데 자 우리 회사가 설립된 지 10년째 된 회사인데 10년 전에 잘못 적은 회계 기록을 올해 제가 찾은 거예요. 봤더니 자산과 부채와 자본에 관련된 오류인 거예요. 자산과 부채와 자본에 관련된 분계 오류를 한참 전에 찾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뜯어고친다, 못 뜯어고친다? 뜯어고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만 고치면 돼요? 회사가 망하기 전까지만 뜯어고치시면 돼요. 왜? 자산부채 자본은 수명이 굉장히 길고 회사 운영을 같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분계 오류가 발견이 되면 발견 즉시 수정 가능합니다. 시기와 상관없이 발견 즉시 수정 가능한데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회계 공부할 때 회계 공부 분야가 총 5군데예요. 이것도 5군데인데 졸지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건 이제 분계 파트고 그 다음에 마감 결산까지를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하는 일 이제 잘못된 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오류 수정을 하든가 수정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부분부터 이제 고급 회계에 들어가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기본 원칙만 하면 사실은 굉장히 간단해요. 자산부채 자본에 관련된 오류일 때는 회사 운명을 같이 하니까 발견 즉시 아무 때나 뜯어고칠 수 있는데 이것이 때 얘기할 텐데 수익과 비용은 수명이 1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분개해놓은 걸 잘못된 걸 찾았는데 하필 재수없이 수익과 비용에 관련된 거고 그게 작년 재작년 거다. 그걸 2년 3년이나 지나서 올해서야 찾았다. 뜯어고친다 못 뜯어고친다. 못 뜯어고친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다른 방법 희한한 방법을 통해서 고치게 되는데 그 부분까지가 이제 고급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감사라고 해서 회계장부를 제대로 잘 적고 있는지 공부하는 분야가 따로 있어요. 이제 이거 공인회계사들 이제 시험 준비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가 이제 정보 생성 뭐 이래가지고 우리 회사가 재고 자산을 제대로 갖고 있느냐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냐 현금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조금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걸 따지는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회계 분야가 총 5가지 분야인데 그때 여기 오류 수정 추정 명령 공부할 때 한 가지 원칙만 하면 굉장히 쉬워요. 자산과 부채는 수명이 굉장히 기니까 잘못된 걸 찾는 즉시 고쳐주면 돼요. 근데 수익과 비용은 수명이 몇 년? 1년밖에 안 돼요. 자, 그 얘기는 쉬었다가 2교시 때 설명할게요. 됐죠? 쉬세요. 3교시구나.